하겠습니다. 자, 4장. 선로정수와 코로나. 제가 말씀이 좀 빠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잘 모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말고 다음번에는 정규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은 재차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정수와 코로나. 딱 나오죠? 뭐를 배운다고요? 뭐요? 그리고 코로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선로정사하고 코로나. 그래서 이제 선로정사가 뭐가 있느냐?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고 G가 있고. 예? 근데 이제 선로정사가 아까 뭘 배웠죠? 2장에서? 가공성전설로를 배웠죠. 3장에서 뭘 배웠죠? 지중성전설로를 배웠죠. 그 선로정사도 보면은 가공선에 대한 선로정사하고 지중선에 대한 선로정사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체계적으로 배워 오시는 부분이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단도체에 대한 부분 배웠죠? 도체. 전선의 구비 조건에서. 복도체에 대한 부분 배웠죠? 여기서도 단도체, 복도체가 또 나눠져요. 단선, 직선상 도선인 자석. 그 다음에 왕복 2도선, 3상 1회선. 이런 식으로 한 선일 때, 두 선일 때, 세 선일 때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로정세의 개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로정세는 그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로정세는 뭐가 있을까요? R과 L과 C와 G가 있다. 아까 제가 전전 시간에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죠? 송전솔로에 보면 R하고 L하고 C하고 G를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나중에 이런 부분 시험 나올 때 그런 그림들을 좀 더 갖다 쓰시란 얘기입니다. 좀 더 남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림들. 왜냐면 한전에 있는 자료실에서 가져와서 스캔을 뜬 거니까 한전 사람들이 가서 볼 때는 더 유리하겠죠. 4-2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 뭘 배운다고요? R과 L과 C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G는 이제 누설 콘덕턴스는 이제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RLC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저항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요 다음에 가서는 또 뭘 배우죠? 5장이 뭐죠? 한번 보십시오. 5장이 뭐죠? 5장의 제목이 뭘까요? 성전 특성이죠. 여러분들 책을 나중에 보실 때도 찾기 편하게 옆에다 장 옆에마다 이렇게 색칠을 칠해놓으시죠. 이렇게. 찾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찾아서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팁입니다. 저항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전 특성에 가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진 단거리에서는 R과 L만의 회로고요. 거리가 짧으니까. 중거리는 R과 L과 C만의 회로가 되는 거고 장거리에서는 R과 L과 C, G만의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 배워가지고 가셔야지만 성전 특성에서 이걸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부분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 돼야지 6장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 가고 7장 고장교율 계산이 가고 8장 안정도 이상전압 보호계정기 쪽으로 쭉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성분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 고유저항하고 근접효과하고 표피효과 등이 있습니다. 근접효과 같은 경우는 책의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또 가서 보시면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케이블 쪽에서 그냥 제가 여기다 써봤습니다. 책에서는 고유정하고 근접효과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R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덕턴스. 제 수업 시간에 그냥 얘기하십시오. 막 떠들어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셔도 저기 안 들립니다. 그냥 얘기하실 때 그냥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틀려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틀렸다고 쪽팔려 하지 마시고 틀리면은 자기가 알아서 무덤 노트 쓰는 거하고 똑같죠. 제가 물어봤을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있게 자꾸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인덕턴스로 갔습니다. 인덕턴스에 가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림은 생략하고 자기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L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이건 M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이건 작용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인덕턴스 부분을 이제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기는 혼자만 해. 자기니까. 자기야 그러면은 애인이 있으면 자기가 여러 사람 있겠죠. 근데 집에 가서 자기야 그러면 마누라 한 사람밖에 없겠죠. 이건 상호죠. 서로 상호 간에 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작용이 일어나겠죠.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자기야 그러면 이제 와이프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여자 이름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직선상 도선의 자석. 왜냐면 케이블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여러 가지 나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선상 도선의 자석에서 도체의 내부하고 외부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미리 헬리 포 킬로미터 이게 나오겠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부하고 외부 부분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L 값을 계산하고 인덕턴스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상이었죠. 직선상이니까 한선에 대한 이제는 왕복 2도선 두 선째를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직선상 도선의 자석에서 여기까지만 구하는 것만 보시고 왕복 2도선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3상 1회선 이상. 왜냐면 우리가 3상을 쓰니까 한 상이나 두 상을 쓰는 게 아니라 3상을 쓰기 때문에 3상 1회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 3상 2회선에 관련된 부분을 보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죠. 근데 이 3상 1회선을 보는데 3상 1회선이 이렇게 정삼각형 배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비정삼각형 배치가 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등가 이격거리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D는 뭐 3개의 루트 DA, DB, DC 해가지고 이렇게 등가 이격거리 D를 계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일 때, 비정삼각형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눠집니다. 올라가서 밑에가 잘 안 보이시니까 대지 귀로 인덕턴스. 인덕턴스긴 인덕턴스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대지를 귀로 하는 인덕턴스다. 왜냐하면 가공선이기 때문에 선이 이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공선이 지락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땅 밑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다시 철탑으로 이렇게 돌아오든가 뭐 어떤 전류니까 직렬이 되게 되겠죠. 근데 얘가 고려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공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여기 땅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돼서 지락해서 하게 되면 이 등가 대지면이라고 해서 요 높이에 맞는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 300m, 600m, 900m 이제 그 대지 종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뭐 평야냐, 들이냐, 아니면 산악지대냐, 그래서 이 메터스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파정수나 이런데 그 특성 임피던스 구할 때 이런 그 가공선과 지중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할 때 이런 수식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십니다. 대지기로 인덕턴스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는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고려해야 된다. 깊이를 고려해야 된다. HE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인덕턴스가 어떤 값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턴스의 계략값. 그러면 정정 용량의 계략값하고도 나중에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인덕턴스의 계략값. 어떤 값이 있을까요? 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1번,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1번, 대지 귀로 자기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빼겠습니다. 대지 귀로 자기. 아까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런 식으로 외우듯이 얘도 그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 귀로 상호 인덕턴스. 대지 귀로 똑같은데 얘는 자기야, 상호야. 아까 얘기했죠? 자기야, 상호야, 작용이야. 그럼 여기서도 세 번째는 뭐가 나올 거야? 예?
작용 인덕턴스가 나오겠죠. 자기야, 상호야, 작용, 이렇게. 요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략 값이니까 이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는 L2라고 표시를 하고 얘는 2.4mH/km고 얘는 대지기로 상호 인덕턴스는 L2-가 되고 얘는 1.1이 되고요. 작용 인덕턴스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요 자기 인덕턴스는 나눠졌는데 L인데 요 L은 요거하고 요걸 빼면 됩니다. 1.3이 됩니다. 요걸 그림을 그리면은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자체 부분이 2.4인데 상호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간섭되는 게 1.1입니다, 지금. 얘 두 개를 봤을 때는 요 두 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도선만 봤을 때는 여기서 요게 간섭이라니까 빠질 거 아닙니까? 2.4 마이너스 1.1 하면 어떻게 되죠? 1.3이 되죠. 그래서 이 1.3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수치는 아셔야죠. 2.4, 1.1, 1.3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려면 먼저 자기 상호, 작용 인덕턴스 이걸 세 개를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이 값이 나오는 거지. 요걸 알고 계시면 정정용량의 계략값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똑같은 배열로.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선로의 운전 상태에 따라서 취급을 합니다. 이 선로에 지금 운전이 지금 3상 1회선이 한 상만 쓸 수도 있고 두 상만 쓸 수도 있고 세 상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나왔죠? 직선상 그리고 왕복 2도선 3상 1회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로의 운전 상태에 따라서 취급을 한다. 따른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취급을 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지는 평형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뭐였죠? 평상시죠. 평상시. 또 3상 단락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면 고장계산에서 이제 그 대칭좌표법이 나오는데 대칭좌표법을 3상 단락 같은 건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칭좌표법은 뭐냐면 불표는 고장을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대칭분으로 분해를 해서 계산하는 게 대칭좌표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3상 단락은 평형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대칭좌표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불평형일 때는 어떤 때 불평형일까요? 예, 일선지락 같은 경우. 성간단락 같은 경우 불평인데 여기서는 일선지락이 많기 때문에 일선지락이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요 정도가 있네요. 여기서는 뒤에 가면 또 다르게 있는데 여기서는 평형고장에서는 뭘 사용한다? 여기 최종적으로 나온 이 작용 인덕턴스를 사용합니다. 이 L 값을. 불평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값들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단상일 때하고 여기는 3상일 때하고 나눠진다는 얘기죠. 단상일 때는 대지기로 인덕턴스. 대지기로 인덕턴스가 어디죠? 여기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니까 L2 2.4를 쓴다는 얘기죠. 왜냐면 한 상이니까 한 상만 보면 되겠죠. 왜냐면 한 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상. 지금 일선지락이니까 한 상만 보면 되니까. 근데 3상일 때는 어떻게 봐야 되죠? 대지기로 뿐만이 아니라 대지 상호까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아까 두 상만 봤을 때 작용 인덕턴스는 1.3이었는데 세 상을 보게 되면 여기 1.1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또 2.4에다가 1.1에다 1.1이 또 서로 상호 간에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3주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벡터합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제 벡터합으로. 벡터합으로 그리면 그냥 요걸 스칼라로 해가지고 아까 1.1 더하고 1.1 더하면은 얘가 2.4 더하기 1.1 더하기 1.1을 하면은 얘는 4.6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벡터합으로 해가지고 빼주는 게 있고 그림에 보면은 이 1.3은 이제 벡터합으로 빼주고 뭐 더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림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왜냐면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정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독을 할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게 키워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진짜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4-4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인덕턴스가 나왔으니까. 정전 용량이 나옵니다. 정전 용량은 C죠? 정전 용량을 정의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정의가 됐냐면은, 10점짜리도 나왔었는데, 그냥 전위계수가 뭔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정전 용량 계수. 빈도수는 떨어지기 때문에. 정전 유도 계수.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행렬식에서 뭐가 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정전 용량에서도 아까처럼 인덕턴스처럼 인덕턴스에서는 직선상, 왕복 이도선상, 삼상 일회선상 이렇게 분리가 됐었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분리가 되겠죠. 어떻게 분리된다? 왕복 이도선 똑같이. 그리고 단선과 대지간. 또 삼상 일회선. 인덕턴스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외우시라는 얘기죠. 네, 삼상 일회선에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제 델타와 A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환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C에는, 작용정전량 C에는 CS 플러스 3CM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벡터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이제 델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바꾸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3CM이 된다. 여기 CS가 되고, 그래서 CS 플러스 3CM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델타 Y로. 요걸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델타 Y, 응용할 수 있는 게 델타 Y 변환하는 공식 있죠. 콘덴서의 정전 용량 계산한 Q는 30V 자생할 때도 이 델타 Y 변환해가지고 또 합니다. 이건선 변압기가 아닌 상건선 변압기 그 변환하는 시식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수식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죠. 2분의 XPS 플러스 XST 플러스 마이너스 XST. 상건선 변압기는 이렇게 계산하죠. 델타화에서 변환할 때는 나중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나중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까 앞에 설명드린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CN, 요 작용정전량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나눠지냐?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하고 어떻게 나눠지냐? 요거는 CS 플러스 2CM이고 요거는 CS 플러스 3CM이 된다. 요거는 이제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상일 때는 선이 2개밖에 없고 삼상일 때는 선이 3개가 있으니까 이게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Y이기 때문에 Y일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병렬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이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3개고 2개 있으면 하나, 2개 있으니까 2CM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인덕턴스의 계략값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정전 용량의 계략값이 나오겠죠. 계략값.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겠네요. 여기도. 1번. 뭐가 나올까요? 대지정전. 뒤에 뭐 저기는 빼겠습니다. 2번. 뭐죠? 대지가 나왔으니까. 상호 정전. 3번. 뭐죠? 작용이죠. 똑같이. 작용 정전 용량. 하나만 아시면은 나머지 하나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집 가면 짬뽕 먹고 있다고 싶으면 짜장면도 먹고 싶죠. 그럼 어떡하냐? 짬짜면 시키면 되죠. 같이 돼 있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하나도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걸 쓰실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값들은 사용하는 회선수나 가공지선 유무의 간격이 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설 콘덕턴스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작아서 무시하고요.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삼선 일괄과 문제가 또 나옵니다. 삼선 일괄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옛날에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것도 뭐 10점짜리로 나오고 25점짜리도 나오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크로스 본드 접징한 부분에 대해서 C 용량 계산하는 부분도 나왔었고 옛날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케이블 충전 전류 그리고 충전 용량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응용된 것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려면 요거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6분의 9 뭐 해가지고 CS 마이너스 뭐 3cm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식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아보시기로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4-5. 지금 선로용수에서 R과 L과 C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복도체죠. 아까까지는 단도체였는데, 복도체, 송전선로의 선로용수란 얘기죠. 아까까지는 단도체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복도체란 얘기입니다. 복도체에서도 RLCG를 똑같이 하겠죠. RLCG를 이제 배운다는 얘기죠. 1. 저항. 저항에서는 이제 근접 효과 같은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2. 인덕턴스. 그럼 가공선의 몇 분의 1이 줄어들까요? 예? 가공선의 몇 분의 1로 줄어들까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3분의 1. 수치를 이제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 그 발성배전 쪽에 가면 루트 2, 루트 3, 3, 뭐 1.3, 뭐 1.15, 1.2 이렇게 대충 수치 넣다 보면 계산값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찍으셔야죠. 왜냐면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아까 가공선 같은 경우 인덕턴스에서 어떻게 돼 있었죠?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고려하는 건 땅하고의 거리를 받지 않습니까? 얘는 땅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죠? 가깝죠?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값이. 그래서 얘는 30케이블을 쓰니까 그냥 30케이블을 쓰니까 3분의 1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 가닥에 보통 케이블을 30케이블을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삼상이니까 얘는 3분의 1로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애우는 방법이 RLC 이제 3번에 정전 용량이 나오겠죠. 근데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아까 땅하고의 관계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땅하고 멀었습니다. 근데 땅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더 커질 거란 얘기죠. 얘는 몇 배나 될까요? 가공선에. 한번 찍어보십시오. 몇 배나 될까요? 선생님? 몇 배나 될까요? 조금 더 쓰시죠. 몇 배나 될까요? 가공선에 몇 배나 될까요? 네, 조금 더 쓰시죠. 30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기억에 오래 남으라는 겁니다. 절대 쪽팔려 하거나 그러시지 마십시오. 귀찮게 왜 자꾸 물어보지?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니까, 조금은. 오래 가실 거니까.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틀리면서 배우는 거니까. 자, 3심 벨트 케이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거. 왜냐면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하실 거고, 그래야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쓰실 거고. 3심 벨트 케이블에 대한 정전 용량.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3심 일괄과 요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연피간에. 연피간. 여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1심과 2심 및 연피를 연결한 거. 연결한 거. 이렇게 되는데,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3심인데, 3심 일괄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연피간을 본 거. 하고, 이게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CS 3CM을 계산하기 위한 그 응용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1심과 2심을 연결한 거.
여기 보시면 1심과 2심을 연결한 거하고, 예? 이렇게 한 거하고, 연피관을 연결한 거하고, 이렇게.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정전용량을 계산을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삼상전압을 인가하고, 작용 정전 용량을 계산하고, 작용 정전 용량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값을 이용해서 충전 전류를 계산합니다. 케이블에 대한. 그 계산된 충전 전류 값을 가지고 충전 용량을 또 계산한다는 얘기죠. 용량.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응용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끝났고, 4-2, 이게, 제가 하다가 막 넘어갔네요, 이게 지금. 이게 4-6인데, 4-5를 하다가 4-6을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4-6입니다. 전력 케이블의 선로정수. 케이블에. 제가 헷갈렸네. 여기다 써놓고도 지금 저도 이렇게 안 보이니까 4-5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복도체 여기까지는 가공선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케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하고 가공선하고 틀려져야 되는데 제가 복도체를 해놓고 쓰니까 뭔가 이상하다 제목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복도체 송전선로의 선로정수에서는 인덕턴스는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고. 그럼 정전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 개념이니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복도체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 가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쓰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가면 이제 복도체, 코로나 방지 대책에 복도체가 나오거든요. 안정도 쪽에서 가서도 이제 복도체가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방지 대책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전위 경도가 저감이 된다. 두 번째, 코로나 손실이 감소된다. 세 번째, 안정도가 증대된다. 나중에 안정도 향상될 때가 하면 이제 저는 복전안신이라고 외웠는데, 아니, 향상대책에서 복도체, 전압 상승, 안정도 향상, 신도체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데에서도 나오고, 코로나 손실에서는 소송부 소유진, 소음, 손실, 부식, 유도장애, 진동 등이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표가 이하반 해가지고 복도체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4-7번까지는 저쪽으로 가서 설명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도 이걸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으시겠죠? 다음 주에도. 왜냐면은 일단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4-7 송전계통의 임피던스. 여러분들이 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잘 모르는 게가 있다 그러면 그럼 그쪽을 좀 집중해서 더 보시면 됩니다. 고장전류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방법도 있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론적인 방법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방법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7장에 가서 배우시는 대칭작도법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음법 나눠진 게 또 뭐가 있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법, 또 피유법 이런 게 나눠집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고장계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델타 Y 변환 시에
3분의 XT로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이제 고장전류 계산할 때는 임피던스가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가 나눠진다. 얘는 3상분, 3상분인데, 이것도 그 회로도를 책에 나옵니다. 얘는 단상분입니다, 단상분. 그래서 단상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단상분을 3상분으로 해주기 위해서 3배를 해줘야 되고 3으로 나눠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임피던스 회로도가 어떻게 됐는지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델타 Y 변환 시 3분의 하는 부분이 있고, 오음법은 사실상 케이블은 다 오음으로 데이터를 주어집니다. 근데 얘는 다 환산이 됩니다. 이 값들은 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돈 이렇게 환산하듯이, 환전하듯이 다 환산이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강하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예를 들어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의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면 비율이 같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1은 이제 권선비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나중에 퍼센트 임피던스 2하고 같다라고 해서 계산한 수식이 있었죠. 그 수식을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변환식이 나오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오음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음값은 전압별로 다 틀립니다. 오음값이. 154 케이블은 154로 시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22,900은 22,900을 시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AC로 시험한 그 시험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DC로 시험한 시험값이 주어집니다. R과 L과 C 값에 대한 온도는 20도씨 기준으로 가죠. 그래서 AC로 환산할 땐 조금 틀려지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 겁니다. 뭐 10MV의 퍼센트 임피던스, 100MV 퍼센트 임피던스. 근데 한전에서는 100MV 퍼센트 임피던스를 줍니다. 변압기에 대한 부분은 뭐 1000kV다, 1500kV다, 퍼센트 임피던스 5%다, 6%다. 요게 이제 그 100MV 기준으로 어떤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서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계산이 편합니다. 근데 오음법에서는 아까 전압별로 오음값이 틀려지다 보니까 전압 베이스별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귀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음값은 잘 안 쓰여집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더하면 되니까 잘 쓰여지는데,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아까처럼 그 어떤 기준으로 환산한 겁니다. 100MV, 나는 10MV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이다. PU법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100MV를 다 환산을 해준 겁니다. 그럼 기준 용량이 위에 들어가고, 100MV인데 나는 지금 10MV에서 5%다. 10MV에서 5%는 100MV일 때는 50%가 됩니다. 왜냐면 10MV에 5%인데 그게 10개 생겨보십시오. 5%짜리 10개 생기면 50%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0MV 기준에는 50%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게 된다는 얘기죠. 기준 용량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외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이 밑에 있나요, 레벨이? 기준이 여기 딱 위에 올려놓고 여기 왔어, 안 왔어 이렇게 보죠. 턱걸이 할 때. 올라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게 밑이더라 위더라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외우실 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는 얘기죠. 변환식인데 저는 이거는 무수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외웁니다.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 이 10 같은 건 이제 변환비로 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기. 왜 나오는지 나중에 배우시는데, 킬로볼트인데, 이게 볼테이지가 아니라 킬로볼트의 자성이고, P, Z. 그럼 이 Z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놔두고 돌려버리면 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kV 자성분의 P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변환식은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 값을 알면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을 알면 이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냥.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변환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계략값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어떤 계략값이 나왔죠? 인덕턴스의 계략값, 정전 용량의 계략값,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의 계략값. 그러면 사실 이 IEEE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계략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식에 대한 부분이. 예? 이런 그림도 있고 거기다 수치가 얼마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1000에서 1500kV 이런 거는 한 5에서 6%고요. 20MV 때 가면은 한 8MV, 8%, 10%, 11%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좀 더디게 올라간다, 이게. 대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디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용량인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 대비 이렇게 조금씩 적게 올라가더라.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 다 똑같죠? 용량에 따라서. 최소 임피던스가 있다는 얘기죠. 손실이 있으니까. 변압기의 손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또 가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동선하고 철선이 나눠진다. 표류부하선이 나눠진다. 와류선이 나눠진다. 뭐 이런 와전류선이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거기 이제 소음이 어떻게 된다. 손실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최대 효율 조건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설명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리 한번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두면 나중에 가서 조금 더 매칭이 되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는 눈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은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6개월을 한번 들으신 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실 거고요. 자, 이제 4-8 코로나. 많이 하시니까 코로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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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인계전압, 파열극한 전이경도, 피레기, 뭐 이상전압,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가 정의가 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공기의 전해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엷은 빛이나 뭐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코로나 부분이. 그리고 이제 파열극한 정의경도가 나와가지고 그림 그려주고, DC는 21kV, 뭐 AC는 30kV,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지금 파열극한 전이경도가 나옵니다. 파열극한 전이경도. 파열이 된다 이거죠. 절연이 파괴되는 부분에 대한 전이경도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그림하고 이런 식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발생 인가전압이 나옵니다. 인계전압. 코로나 발생 인계전압. 코로나 인계전압. 이렇게 적겠습니다. 발생 빼고. 그럼 이 수식을 외워야 되겠죠. 이 제로는 24.3에 M0, M1, 델타 D,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킬로볼트. 이게 뭐, 킬로미터인가요? 이거는 단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0가 뭐고, M1이 뭐고, 델타가 뭐고, D가 뭐고, R이 뭐고, 라지 D가 뭔지 이거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날씨 계수, 뭐, 그런 부분 해가지고, 표면 계수, 그 다음에 직경, 뭐, 반지름, 뭐 이런 부분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장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선부, 소유진. 구두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잡음, 코로나 손실, 전선의 부식, 소리액터 부분에 대한 부분, 유도장애라든가 아니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지 대책. 복표가 이하 반. 복도체를 시설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왜냐면 여기 표면 개수도 있으니까요. 날씨 개수도 있고, 표면 개수도 있고, 직경도 있고, 가성근구를 개량하고, 이격거리를 증대하고, 아킹온이나 아킹 링을 통해 가지고 정전용량 같은 거를 키워주고, 그리고 여기 반도전층을 균일하게 한다든가. 요거는 애자 쪽이니까 반도체 유약을 바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이런 걸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4단까지도 끝났고요. 이제 5장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4장까지가 4주짜리를 그냥 2시간 만에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건데, 요거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을 좀 풀어서 해드리면은 이제 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갑자기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려버리다 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하시겠지만은
요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책을 한번 둘러서 보십시오. 그러면 책이 대충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아, 요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서는. 예, 성전설로를 가겠습니다. 성전 특성을 가겠습니다. 제가 힘든 게 지금 수목 금토 지금 4일째 계속 하는데 수요일날 김포 갔다 왔고 목요일날 저기 창원 갔다 왔고 어제 경주 갔다가 지금 오늘 4일째거든요. 4일째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지금.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번 주만 이상하게 막 몰려가지고 5장 성전 특성. 앞에 이제 선로정수하고 코로나가 배웠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하나의 그 문제란 얘기죠. 선로정수도 하나의 문제인데. 선로정수에서 가공성전선로하고 복도체하고 그 뭐가 있었죠? 케이블이 있었죠. 여기선 성전 특성이니까. 그거를 이제 어디 거리로 나눈 겁니다. 어떻게 나눴다? 첫 번째, 단거리. 두 번째, 중거리. 세 번째, 장거리. 얘를 RLC, RLCG. 이 거리 부분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 10km, 뭐 30에서 50, 50에서 100, 뭐 100km 이상 이렇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리는 제가 안 따졌으니까. 근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 뭐 어떤 게 있다. 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화해라. 표도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딱 한눈에 보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단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예, 중거리는. 장거리는. 예. 좀 헷갈리시더라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니까. 이게 맞습니다. 해석 방법은. 여기에 관련된 등가열하고 벡터도 아까 그리는 부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찾아보시고요. 단거리에서는 뭘 보느냐? 단거리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단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송전단 전압, 전압 강하, 전압 강하율. 나중에 보시면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막 헷갈립니다. 이게 막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예? 이것도 헷갈리고요. 뭐 시류치, 예? 최고치 뭐 이런 것도 헷갈리고 뭐 어떤 걸 루트 2로 해야 될지, 루트 3으로 해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지나면은 그때 당시에는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딱 헷갈리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중에 순서를 재가지고 저는 아까 등용하러 외웠었는데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 이런 식으로 외운다든가 아니면 그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건 일보다 크고 낮고 뭐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좀 오래 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압 강하율을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전단의 전력하고 송전단의 전력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거리는 T형하고 타형이 나눠진데 T형 같은 경우는 여기 임피던스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T를 하니까 여기 앞에 뒤에 그러니까 산악지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많이 틀리죠. 이런 데는 산악지대에 쓰인다는 얘기죠. 타형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하나죠. 평야지대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평야지대에서는 이런 걸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걸 하나 더 써줘야 되는데 5-2에 집중정수회로 대제목을 써주셔야지 나중에 보기가 편하니까 5-3 장거리 송전선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뭐라고요? 분포정수회로로 되어 있죠.
분포 정수 회로. 여기서는 이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고주파도 보시면 뭐 기본파분의 I1분의 루트2의 I2의 자승 플러스 I3의 자승 해가지고 요걸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성분을 자승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왜 이렇게 쓰느냐? 계산값이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면 세부값을 다 나눠가지고 그거를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이 자승한 걸 루트를 씌워서 빼내면 어떻게 되죠? 자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을 다 분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은 방정식들이 어떤 거는 뭐 직각좌표로 하고 어떤 건 극좌표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립니다. 계산기 쓰는 것들도. 나중에 보시면 미분 방정식을 쓰는지 아니면 연립 방정식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행렬을 이용하든지 그런 걸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얘는 뭐 오일러 공식을 해서 뭘 하는 거다. 얘는 뭘 하는 거다. 전력조류 계산도 보시면 안에 비교를 해놨습니다. 두 가지는 항상 뉴턴 라프법하고 가우스 자дел법하고. 그럼 장단점 딱 비교해서 표로 하나 딱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포 정수 회로고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계산한다.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뭐고 어떻게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값을 유출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쌍곡선 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계산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A, D 똑같죠?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제트 오메가 붙었고 C는 어드미턴스니까 제트 오메가 분의 1이 붙었죠. 그게 이제 사단자 정수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분포 정수회로 해서요. 이게 미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쌍곡선 함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부분이 전파 방정식을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 전파 방정식에서 사단자 정수를 이끌어내니까 이게 계산이 복잡하겠죠? 얘네보다는 아까 단거리나 중거리보다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5점짜리를 나와도 좀 쓰기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면 쌍곡선 함수를 풀어가지고 이제 삼각함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코사인 A 플러스 B는 2A 플러스 B는 코사인 A 플러스 B 마이너스 뭐 코사인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 공식을 모르면은 식을 변화는 못하기 때문에 통째를 외워야죠. 이 과정들을 중간중간의 과정들을 자기가 여기에 이런 공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변환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25점짜리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시 나오면 좀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 전력공학 연습 문제에 가서 보시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25분에 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25점짜리 그걸 풀기 위해서 25분 이상 여러분들 할애를 하다 보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괜찮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딱 보기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제 사단자 정수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단자 정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뭘 볼 수 있다고요? 송전단 전압,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 수전단 전력, 송전단 전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으로 계산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형, 파형 그 회로를 주어지고 아래 C값을 줘가지고 이런 값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 의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에 있는 아니면 기본 예제에 있는 문제들은 한 번씩 풀어보시라는 게 그 내용 정도는 다 한 번씩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거기 있는 문제들은 다 관연대 한 번씩 나왔습니다. 왜냐면 책이 3권밖에 없는데 이 책 안에서 어차피 돌려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하고 바뀐 게 그 문제들이 전력공학의 연습에 있던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여기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파 방정식하고 사단자 정수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파동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서지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이게 이름은 틀린데 같은 겁니다. 특성 임피던스나 파동 임피던스나 서지 임피던스나 다 같은 얘기인데 물어볼 때 다른 걸로 물어보면 못 쓴다는 얘기죠. 자기는 특성 임피던스를 알고 있는데 서지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하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는 같은 겁니다. 이런 게 또 있죠. 전력주를 계산하면 기준 모선이 있고요. 스윙 모선이 있고 슬랙 모선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니까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쌍대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보시면 이건 전력주를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그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칭이 안 되니까, 막 연결이 안 되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뭐다? 그 고유의 임피던스입니다. 그 특성한. 여기 파동 임피던스다. 서지 임피던스다. 이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300에서 500옴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하는 특성 임피던스 나중에 계산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파 정수가 나옵니다. 이제 전파 정수가. 전파되는데 필요한 정수다 이거죠. 전파되는데 어떻게 되냐? 알파는 감쇄 정수. 알파가 감쇄가 맞나요? 베타가 위상 정수고. 이건 제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 예, 제가 여기로 맞는데 저도 써놓고도 헷갈린다. 왜냐면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한다?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무브하셔. 이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그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을 통해서 특성 임피던스를 전파 정수를 계산해라. 그리고 요거 하나로만 이렇게 안 나오고 가공선과 지중선의 파동 임피던스를 계산해라. 이렇게 하니까 얘하고 틀린 것처럼 보여진다는 이거죠. 특성하고 파동하고. 이게 25점짜리로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부하 시험 뭘까요? IR은 0이죠. 부하니까 아까 무부하니까 부하 측이 R이 리시브, S는 서플라이 공급 축이니까 아까 T에서 이 왼쪽이 IS가 되고 오른쪽이 IR이 되는 겁니다. 리시브 쪽이니까 무부하니까 IR이 0이죠. 부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수전단이 개방이 되는 조건입니다. 부하가 없으니까 접지가 되면은 뭐 접지가 되든 뭐든 흐를 건데 개방이 됐으니까 아예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전류는 단락이 되면 흐를 거 아닙니까? 개방이 됐으니까 안 흘렀다 이거예요. 단락이니까 얘는 이제 뭔가 단락이 됐죠. 단락이 됐으면 뭘까요? 얘 반대겠죠. 똑같이. 반대가 뭘까요? IR의 반대는 ER이겠죠. ER은 0이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니까 수전단 단락이죠. 이렇게 시험을 통해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계산합니다. 예? 근데 가공선과 이제 지중선에 대해 그 값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파 정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5승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데, 케이블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지중선에서 케이블에 틀려지는 건 여기는 유전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유전율. 그래서 식은 다 똑같은데 나중에 앞에 보면 루트 세타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메타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유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들어가니까 요 유전율이 얼마더라? 저 뒤에 또 나오는데 50에서 65%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게 그 2.5에서 유전율이 2.5에서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한 55에서 65% 정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옛날 교재에는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삭제를 해서
5장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5-4) 4단자 정수입니다. 4단자 정수. 요건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거리. 아까 어떻게 했는지. 중거리. 장거리. 설명드렸었죠. 뭐 1Z 01, 얘는 T형, 파이형, 뭐 벡터도 그리고 다 했었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코사인, 사인인데 여긴 Z오메가, 얘는 Z오메가면 1. 썼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벡터도 그리고 전압비,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밴스비, A, B, C, D의 그 값 구하는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에 하는 게 4단자 정수를 직병렬로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직병렬 계산하는 게 표로 나옵니다. 딱 챕터 보면 표로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4단자 정수에 대한 단거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A, B, C, D에다가 여기다가 1Z 01을 곱해서 단거리를 해라. 그럼 A 플러스 뭐 A 더하기 A고 요거는 A 플러스 Z B가 되겠죠. AZ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여기 C 플러스 잠깐만 CZ 플러스 D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계산하는 식이 나오고요. 또 A, B, C, D를 병렬로 연결하는 게 또 나옵니다. A, B, C를. A, B, C를 병렬로 연결하면 임피던스는 2분의 Z가 됩니다. 2분의 Z. 그냥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는 2배의 Y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거 몇 개가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직병렬로 계산했던 부분들이. 제가 페이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페이지가 책마다 약간 틀리니까. 이런 것들 몇 개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몇 개만.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5-5 송수전 전력 계산식. 오늘은 아마 5장 정도까지만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송수전 전력 계산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벡터적으로 이제 계산할 때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압이 2가 나오고,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파이1이 나오고, 파이2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계산하실 때 P는 루트 3 VI, 뭐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 아닙니까? V하고 I 값을 계산해, 얘가 요 각들이 들어가고, 얘가 요 각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요만큼이 지금 중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내용은 그겁니다. 여기 가가고 이제 중복이 되니까 요 값을 빼줘야 된다. 빼지는데 빼지는 걸 이제 콘주게이트를 취하는데 하나를 빼주기 위해서 이제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죠. 콘주게이트가 A 플러스 JB를 콘주게이트 취하면 A 마이너스 JB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상만큼을. 여기 상태에서 여기 빼지면 요것만 빼지니까 요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만 빼주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P는 VI에서 V에다 콘주게이트 취했을 때 P는 VI에서 I에다 콘주게이트 취했을 때 여기선 2이기 때문에 2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죠. 그럼 얘는 이걸 구하게 되면 P 플러스 아니 P 마이너스 JQ가 됩니다. 여기 제가 P는 아니고 나중에 계산하면은 이게 P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P 마이너스 JQ가 됩니다. 이거는 P 플러스 JQ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다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요 플러스가 되는 이 지상 부분을 지상 무열 전력을 정으로 규약을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I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여러분들 VI에 콘주게이트를 해가지고만 계산값이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원리는 이제 요거 때문에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의 어떤 계산식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원하는 이 값을 계산하기가 편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EI 콘주게이트가 P 플러스 JQ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얘가 유도성이고요. 얘가 용량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도성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이제 전력 원선도 5-6 전력 원선도를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 전압 조정. 전압 조정하기 위해서 아까 뭐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조정할 때는 뭐 무해 전력을 이용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직접 조정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죠? 변압기의 권선의 탭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상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 전력과 조상 용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콘덴서라든가 블로리액터라든가 동기조성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그 전압조정 설비에 대해서. 그럼 전압조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발변 주배.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변전소에서 전압조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배전선로에서 전압조정.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변전소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SVR, 뭐 IR, 그 다음에 OLTC,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고, 주상변압기에서는 탭을 뭐 5%까지 있으니까 5개 탭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소에 전압 조정하는 법은 전기자 쪽에 대한 뭐 어떤 계좌 전류를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연구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이다 보니까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 조상기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는 나중에 연구반에 가서 이런 그 문제들을 보면서 관연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상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반 교재를 같이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본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이런 쪽에 대한 응용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본 부분만 탄탄하게 가지고 간다면은 나중에 이런 연구반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동기 조장기의 V곡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지진이 일어난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지상 부분. 이게 진상 부분. 여기에 이제 계좌 전류니까 여자 전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전류가 되고요. 여기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 가서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열 때 이제 진, 외웠습니다. 근데 발전기하고 동기조상기는 제가 반대 개념이라고 옛날에 설명드렸습니다. 예? 얘가 과여자, 얘는 부정여자. 얘는 반대겠죠? 맞나요? 얘가 부정여자고 얘가 과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전기를 외우셨다가 그 다음에 동기조성과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났는데 얘는 85%까지 공급이 가능하고요. 얘는 95%에서 90% 정도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발전기의 단락비라든가 가능 출력 곡선에서 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과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여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부정여자가 됩니다. 부정여자가 되다 보니까 여자 전류가 부족해가지고 자석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고정자 담부가 과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외우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부정여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 계좌가 있는데 회전자. 그래서 계좌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서 여자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 자석이 발생돼가지고 그 자석에 의해서 전류가 유기가 되는데 여기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발생시키는 게 부족하니까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고정자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정자 쪽에 단부가 과열이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거꾸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전류량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요 끝에가 과열이 된다. 그래서 이런 쪽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자 전류가 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되고 요게 이제 역률이 1.0이었을 때 그다음 요게 역률별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요게 인계점이 되는 거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PV 곡선, QV 곡선에 가서도 보시면은 PV 곡선 이렇게 되죠. 인계점이 이렇게 됩니다. QV 곡선 이렇게 됩니다. 인계점이. 기울기가 틀려지죠. 근데 여기는 다 V입니다. 여기는 P고 여기는 Q입니다. 이런 것들도 딱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얘는 dVR분의 dP, dQR이 감소했을 때는 안정영역이고 여기는 불안정영역이고 여기는 안정영역이고 여기는 불안정영역이고 요 기울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같이 봐주시고 얘하고 같이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봐주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V곡선 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로 충전하고 전력줄이 송전 용량입니다. (5-8)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이게 선로 충전이 뭐냐면요. 콘덴서입니다. 한마디로. 케이블도. 보통 이제 조금씩 틀려진데 킬로미터당 한 1A 정도의 충전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압이 인가됐습니다. 그럼 전압이 떨어져. 걔는 이제 아까 그 C성분 때문에 콘덴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은. 근데 그게 방전이 되겠죠. 방전이 되는데 보통 킬로미터당 한 1A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이 끝나거나 예를 들어 지금 정년 작업할 때 단락연구 가지고 나서 전압을 내리고 나서도 케이블에다 대면 스파크가 튑니다. 왜? 그 안에 C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충전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걸 다 대지로 방전시키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좀 용량이 많은 게 콘덴서죠. 그래서 콘덴서는 어떻게 되죠? 진상 90도로 해가지고 진상전류 흐르지. 얘가 배터리가 돼가지고 그 충전을 하는 겁니다. 충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압을 끄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방전이 되게 됐죠. 방전이 돼서 나다가다 보니까 그 방전 저항이라든가 방전 코일을 달아가지고 빨리 방전시키기 위해서 50V까지 뭐 3분 이내에 뭐 방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콘덴서 같은 게 이제 배불러서 터지니까 고주파등에 대해서 공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직렬 리액터를 달죠. 그럼 5고주파에 대해서는 6%, 3고주파에 대해서는 13%. 유도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뭐 5의 자성분의 1은 0.03대 0.04보다 큰 6%를 다는 거고 3고주파는 3의 자성분의 1이다 보니까 9분의 1이니까 11%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3%를 다는 거고 유도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든가 이런 선로 충전 때문에 실제 그 공항 같은 데서 그 발전기가 투입이 안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블루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시송전할 때, 시송전이라는 게 처음 송전할 때는 겁니다. 그런 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론대로 그게 적용이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제 케이블이 길어야 됩니다, 일단. 발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아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서도 얘가 공급할 수 있는 P하고 Q의 양이 있는데 Q의 양보다 큰 부분을 얘가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발전기는 P값을 제대로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하전류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는 자기 용량을 출력을 제대로 못 내다 보니까 발전기가 셧다운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도 응용이죠. 이거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페란트 현상이 있습니다. 도표로 그리면 편하죠. 일반 부분은 이렇게 해서 송전단 전압하고 수전단 전압하고 이렇게 전압 강화가 있는데 페란트 현상은 무부하 송전선로 같은 경우 이렇게 위상이 앞서가가지고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수전단 전압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이제 진상이 걸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진상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케이블에 충전 전류가 있었을 때 진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부하 아니면 심야, 경부하 시에 이런 그 페란치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력 그 사령실의 전송 신호에 따라서 션트 리액터를 투입한다. 그 션트 리액터가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345는 200MV, 154는 100MV, 그 다음에 23kV는 30MV를 투입한다. 근데 이제 계단식으로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이제 SVC죠. SVC는 콘덴서는 단계별입니다. 리액터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TCR, TSC, TSC, TCR 이렇게 해가지고 SVC의 종류들이 나눠집니다. 사이리스 스위치 컨트롤러, 사이리스 컨트롤 리액터 해가지고 그 용량들을 조합을 하는 겁니다. FC, TC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SVC도 한 일본 제품하고 그 ABB 제품하고 이렇게 두 종류는 제가 업무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보철강하고 몇 군데에서 트림 났던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진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트립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선로 충전해가지고 계좌전압이 스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발전기가 스스로 자기가 여자되는 현상. 계좌는 여자인데 발전기 단자전압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무여자의 이걸로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헷갈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여자였을 때 그리고 여자였을 때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얘를 좀 더 올리고 얘를 좀 낮추고 얘는 단거리고요. 얘는 장거리입니다. 그러면 요게 무여자일 때 곡선이고요. 색깔을 또 다른 걸. 요게 무여자. 요게 여자. 요게 장거리, 단거리. 요게 전압이,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이. 세 개의 전압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장거리, 무여자 있을 때도 이렇게 전압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VL, VN이 돼요. VN, VM, VL.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전압입니다. 이렇게 전압. 세 개가 뜨는데 단거리일 때는 전압이 작게밖에 안 뜬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장거리일 때는 문제가 되죠. 전압이. 근데 장거리 무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장거리인데 여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압이 이만큼 뜨기 때문에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근데 이게 장거리가 여자가 되더라도 전압이 많이 뜨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뭐가 됐냐? 진상전류가 되겠죠. 충전전류가 되겠죠. 여기서 M, N 기준을 딱 적어가지고 그 이상전압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잘해가지고 그림도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꾸. 옛날에 제가 공급 예비를 그릴 때 그리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6개, 5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칸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안 그려집니다.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되니까. 요것도 답안지에다 그리실 때 이거 그리려면 1칸, 2칸, 3칸, 4칸에다가 여기쯤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쯤에 그려야지 그림이 쫙 제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은 뭔지는 아셨죠? 이제 단락비가 나옵니다. 단락비 그 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근데 단락비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하니까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표로 외웠습니다. 표로. 어떻게? 정무압계, 삼류지계. 이거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정격 속도에서 무부와 전압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그 다음에 삼상단락시 정격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렇게 딱 써주세요. 그럼 키워드는 뭐라고요? 정무압계, 정격 속도에서 무부와 전압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거 정무압계 하면 이제 딱딱딱 쓰시겠죠. 삼류지계, 삼상단락시, 여기 전류와 같은, 정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필요한데 필요한 계좌전류다 이거죠. 단락비는. 이렇게 써보시면 되죠. 이거 써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그 자료들을 많이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단락비는 여기서 표시를 하죠. KS는 커야 된다. 단락비가 커야 된다. 그래서 철기계, 동기계에 따라서 단락비가 틀려지죠. 철기가 단락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철기가 단락비가 크다는 건 얘가 뭔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차 발전기 같은 경우는 더 특성이 더 용이한 거죠. 이게 옛날에 그 수차 발전기하고 터빈 발전기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구안가전 반무충이라 했었죠. 구조, 구안, 가전, 반무, 충, 효, 구조, 안정도, 가격, 전기자 반작용, 여기 전기자 반작용이요. 이거 뭐더라? 무효전류, 충전전류, 충전용량, 반무충효, 효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점을 다 비교하면 철기계는 다 좋습니다. 근데 동기계는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서 그렇게 써주셔야 된다. KS는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 Q 나오고 여기 V 자승의 1 플러스 시그마.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가 또 어딘지 헷갈리죠. 첫 번째 먼저 나오니까 다시가 위에 붙습니다. 두 번째 나오니까 얘는 밑에 붙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냥.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있죠, 이렇게. 발전기 용량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꿔서, 이거보다 커야 된다. 발전기 용량은 충전 용량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단락비는. 그러니까 선로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발전기 용량이 커야지 선로를 시충전할 때 그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 단병 주동리. 단락 용량을 증대하고 병렬 운전하고 주파수를 저하해 충전하고 동기 이거 리액턴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 전력주류 계산. 딱 2개 남았습니다. 전력주류라는 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전력주류가 뭘까요? 예? 조류. 조류하면 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전기의 흐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개통돼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한 게 전력조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력방정식을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지금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I는 R분의 2인데 그 R값을 병렬로 하게 되면 다 더해가지고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야 되니까 귀찮죠. 근데 어드미턴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더하면 되죠. 얘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I는 Y라는 이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스파시티 행렬 해가지고 중간에 0이 많은 게 있으면 0이 많이 있을 거고 1이 많이 있으면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파시티 행렬로 만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여기 행렬로 이렇게 만드는데 땅땅땅땅 나오고 땅땅땅땅 나오고 땅땅땅땅 나오겠죠.
여기 부분이 I, 뭐, Y11, Y22, Y33. 요거는 Y12, Y13, Y14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예? 요건 나중에 또 보실 거니까 그냥 상세하게 생략을 안 드립니다. Y11, 이게 뭐냐? 자기 어드미턴스다 이거죠. 어드미턴스. 이거는 구동점 어드미턴스가 똑같다. Y12는 뭐다? 상호 어드미턴스다. 아까 나왔죠? 뭐 자기자 나오고 상호자 나왔고 자경자 나왔죠?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있고 뭐 상호가 있고 자경이 있고 이건 앞에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얘도 그냥 나올 거란 얘기죠. 상호 임피던스는 전달 임피던스다.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Y11은 모선 1만, 예, 모선이니까 1만 전압을 인가해서 다른 인가하고 다른 모선은 전부 다 단락한 겁니다. 저는 단락. 요 자체 성분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자체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Y12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원에서 여기 2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모선이다. 그러면 1번 모선에 관련된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번 모선에 관련된 부분만, 자기 부분만. 1,2는 1에서 2번으로 간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죠. 1에서 2번으로. 그러니까 전달이죠. 1에서 2번으로 가니까. 상호가 되겠죠. 왜냐면 두 개가 붙으니까. 얘는 자기가 되니까 자기 하나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얘 상호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양쪽이니까.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얘는 이제 그 지로의 어드미턴스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부호. 그래서 여기 보시면 Y12는 나게 되면 마이너스 J1,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1시가 됐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1. 이것들을 계산하는 게 직각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직각좌표로 변환하는 거는 A 플러스 J, B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직각좌표겠죠? 2번. 극좌표. 생략하면은 I는 IM에 2에 J, 세타. 이렇게 하는 게 극좌표죠? 이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조류 계산에서 기지량, 미지량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보고 제가 옛날에 여기 보시면 전력계통에 가면 또 부하의 표현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넣어가지고 다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실제로 그 원리가 실계통에서 적용되는 걸 저는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처음엔 어렵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저는 봤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전 용량.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거리 송전선의 송전 용량 조건이 있습니다. 장거리. 저희가 외울 때는 이제 상조, 효경으로 외웠습니다. 보통 3개만 하는데 상조, 효만 했는데 저는 이제 경자까지 넣었습니다. 1번 뭐냐? 상차각. 상차각이 적당할 것. 2번 조상기 용량이 적당할 것. 3번 효율이. 4번 경제적일 것. 제가 자꾸 시간이 넘어가지고 빨라지는데 이거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송전용량 계략 계산법이 있습니다. 송전용량 계략 계산법. 이것도 어떻게 온다? 고, 송, 상, 스.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1번. 뭐라고요? 고유부하법. 이건 480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값입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니까. 2번. 뭐라고요? 송전용량 계수법. 계수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고유부하법에다 길이를 고려하고 송전 용량에 대한 계수들을 계량하는 겁니다. 60kV, 80kV, 100kV별로 해가지고, 60, 80, 120인가? 그런 송전 용량 계수가 있습니다. 고송, 상, 3. 상차각에 의한 방법. 4. 스틸에 의한 실험식.
히스테리에 대한 실험식 기억이 나시나요? V는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R 그리고 킬로볼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고를 이제 여러분들이 써나가시면 되냐. 속력연산 계략 계산법에 쓰시오. 10점. 그럼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쓰고 그림 좀 그리고 하면 그냥 10점 맞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10점은 안 주겠죠. 예? 7점에서 9점 사이에 주겠죠. 얼마나 잘 썼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5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6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9페이지를 준비해 가졌는데 3페이지를 끝냈네. 다음에는 좀 빨리빨리 해서 좀 여러분들이 미리 스터디도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